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는 진짜 끝이 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이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 계속 하잖아요. 그 SNS 댓글 보잖아. 아직도 다주택자들이 구구절절 사연을 막 올리면서 앓는 소리를 그렇게 해. 나는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뭐냐. 이거 자꾸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력인지 진짜 자신의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무슨 뭐 그냥 돈을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집이 10억이 오르면 10억 오른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거야. 그렇죠. 그냥 집 갖고 있으면 그냥 다 돈 뺏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 오른 거에서 거기에서 세금을 물린다는 건데 여기서 앓는 소리를 왜 해? 아, 그만큼 감수해야지. 팔던지. 둘 중에 하나. 그거 팔던지 아니면 갖고 팔 때는 있으면서 세금 내고. 그럼 돼. 근데 그렇게 팔아도 수익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야. 맞아. 근데 엄청나게 그 댓글을 많이 달아놨더라고. 여기는 잠깐 좀 곁다리를 해봤고요. 어제 국토부가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관련해가지고 최경영 기자가 여기서 난리를 쳤어요. 근데 또 그 난리 친 걸 갖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를 또 비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무지성으로 저 너무 저기 휩쓸려 간다고 키우기가. 예, 그래서 이거 좀 진실을 좀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왔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왜 우냐, 왜 우는 소리 하냐. 예, 한번 그 말씀 가보세요. 댓글 드렸는데 엄청 달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울면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죠.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우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가 속으로 울지 밖으로 웁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11번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있네. 예, 명확히 보여줬어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파생된 사회 문제가 뭐느냐?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 배려받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높은 주거 비용으로 결혼 출산을 포기한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다주택자가 울면요. 뭐가 문제예요? 민원 들어줬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난 관심 없는데. 명확하게 나는 무주택자가 중요하고 나는 수백만 청년과 그리고 주거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짜증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아니 너무만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볼 거 아니야. 내가 볼 정도면. 와, 그 난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저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휩쓸리지 갈 길을 않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 사업에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격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엔 주택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급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명확히 매도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그렇지.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반대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자 퀴즈 낸다. 네, 빨리. 주택의 공급 두 가지 얘기해. 네. 매도 파는 거. 그다음 또. 우리가 지어서 파는 공급. 오. 근데 사실 공급보다 매도가 더 중요한 거죠.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제대로 알고 있네. 아, 저 우리가 시장 거다 봅니다. 좋아 좋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수 언론들이나 일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이 왜 올라? 그거는 집의 총량이 부족해서. 맞아. 집을 안 지으니까 집값이 오르지. 집을 많이 줘. 줘. 땅이 없는데요. 재건축 안 해. 안 해.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맨날 나왔던 프레임이야. 그러니까 이거 끊자. 끊어. 대통령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값을 결정하는 주택 공급은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라는 매물이야. 거예요. 근데 그럼 매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세 가지 통해서 매물이 나오겠죠. 표를 한번 1번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일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1주택자가 살지 않는 집 매물일 그렇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아닙니다. 1주택자인데 실거주 매물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변동성이 큰 매물은 뭘까요? 다주택자 매물과 1주택자 비거주 비거주지. 매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옵니까? 그렇지. 그래서 매물의 단기적으로 증감의 변동을 가장 크게 많이 일으키는 건 다주택자 매물과 1주택자 중에서 비거주 매물이에요. 그렇지.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네. 그다음에 주택 수요는 집을 사는 사람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집을 사는 사람들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같이 볼게요. 네. 다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그죠? 또 한 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그렇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가 비거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렇지. 그죠? 투자 목적으로. 그렇지. 세 번째는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매입하는 경우. 요건 아주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1주택자가 갈아타기로 또 매입하는 이것도 경우. 건강해. 이거 좋은 거야. 뭘 나쁘지 않아. 좋은 거지. 아니요, 여기 아니요? 문제의식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우리가 권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 실거주 매입이 많고 그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 1주택자 갈아타기 매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냐면 죄송합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갈아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단 말이에요. 팔고 또 갈아타고 팔고 갈아타고 이러면서.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장일 때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맞지? 나도 좀 살자. 좋습니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예요.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예를 들어서 하락시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다주택자 매물을 증가시키거나 1주택자 비거주 매물을 증가시키는 게 좋은 거죠. 매우 그게 타당하죠. 굉장히 빠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다주택자가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유예를 5월 9일까지 중단해. 그건 끝내겠다. 그 끝내. 이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한국의 상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지역별 자가 점유율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왜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근접했어요. 집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가 점유율이 44%예요. 자가 점유율.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네.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40%다. 56%는 남의 집에 거주해요. 아, 새 들어 산다. 그렇죠. 굉장히 비율이 높죠. 그러면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서울에 갖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지. 투자한 거예요. 네. 투자하는 종류는 두 종류가 있겠죠. 다주택자가 있겠고 네. 1주택자인데 자기 사는 집은 전세인데 네. 서울에는 집이 있는 그게 거. 내가 사는 집주인이야. 내가 사는 집주인. 그렇죠. 나랑 동갑인데 씨 누구 아, 어린 나이에 잘 됐구나. 내가 사는 집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샀냐면 최욱의 거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보다도 덜 들었더라고. 그- 내 전세가 전세보다 덜 그렇지. 들었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어쨌든 그렇게 구조가 됐어요. 자, 자, 서울은 44%인데 전국에서 자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울산이에요. 어, 최고양 또 나오죠 울산. 울산은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산업체가 많고 네. 그리고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서 자기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네. 어디가 투자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자, 맞네. 이게 왜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자,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 봅니다. 자, 이게 아파트의 매도 물량입니다. 서울과 울산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자, 잠깐 어디가 울산이고 어디가 서울이야? 왼쪽이 서울이고 왼쪽 서울. 오른쪽이 울산입니다. 오른쪽이 울산. 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매도 물량인데 자, 어떻습니까? 매도 물량의 변동폭이 서울이 훨씬 크죠. 훨씬 크네 변동폭이. 왜냐하면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확 걷어들이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물을 확 늘리는 거예요. 그러네. 울산은 어차피 지들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죠. 뭐 어떤 외부 요인에 따라서 뭐 팔거나 사거나 이런 게 없어. 그렇습니다. 안정적이야.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재화시장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해야 되죠. 돈을 벌려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시장이 균형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줍니다. 안 파니까. 파니까. 오케이. 참고로 안 파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제가 지난번 나와서 강남을 중심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살고 자기 집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큰 거예요. 오케이.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기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보다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야. 그렇죠. 갑자기 확 줄었다가 확 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좋다 지금. 네 번째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장 상황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 양도세 중과해. 그렇게 했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냐면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처럼 매물이 증가해서 그렇지. 결국엔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고 시장의 안정성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자, 여기가 정부가. 문제예요. 문제다. 정신 차려 제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중요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자, 보도 자료.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를 그러면 극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봤더니 우는 거예요. 첫 번째 우는 건 뭐냐면 세 달이 너무 짧다. 세 달이 너무 짧아요. 4년이나 시간 줬는데 진짜. 근데 어쨌든 우는 거예요. 울어. 제가 뭘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그럼 양도 기간을 연장해 줄게. 양도 기간을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연장을 그렇죠. 해줄게. 2달은 너무 짧으니까 3달은. 그래서 일단 3달 안에 계약만 해. 5월 9일 전까지 계약만 좀 해라. 그리고 잔금이나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은 예를 들어서 강남 상구나 용산에 거주하면 4개월로 연장시켜 놓게. 그리고 나머지 지역, 신규 지정 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지정 지역은 계약 후 6개월 동안 잔금 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아니 컷 넘기라고. 이광수한테 넘겨.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최대한 거래가 많이 되고 매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5월 9일에 내놓는 거는 확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계약은 하라는 거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 이거 오케이. 됐지. 그래, 요거 약간 울어주는데 요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요건 그래 요거는 받아줄게. 바로 가능하던가. 자, 근데 또 울어요. 또 울어. 나 지금 임차인이 있어서 못 팔아. 맞아. 왜냐면 토지 허가 구역이 지금 묶여 있어서 실거주자가 아니면 그 집을 다주택자 집을 살 수가 할 없어요.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런데 실거주하려면 임차인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 어떡하냐? 나 거래 안 돼. 살 사람이 없어. 울었어. 자, 그랬더니 정부에서 요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건 좀 자, 요거 고민했어. 어떻게 할까? 요게 매물을 극대화하려면 사실 요거까지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돼.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좋아. 현재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해 줄게. 너가 실거주 안 해도 돼. 다음에 살 사람이 매수자가. 매수자가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그러니까 일단 매수를 해. 그때까지 근데 실거주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걸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그러면 조건을 걸었는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했다. 그렇죠. 자, 이해하셨죠? 다주택자가 집을 이제 파는 게 중요하잖아. 5월 9일 전에 팔아야 자기한테도 도움 된다고 만들어놨다. 자, 팔아. 내가 그럼 누군가 사야 되잖아. 사는데 다주택자가 또 사면은 또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사게끔 되어 있었다. 됐지?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 뭐 그렇듯해. 그래 그렇게 가까했더니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문제가 거예요. 생겼어? 세부적으로 봤더니 이제 어제 최경 기자님도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자 문답에서 3번을 한번 볼게요. 어제 문제 지적한 거예요. 자 신규 지정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처럼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예외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예외가 들어갔냐면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자녀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무주택자 아니고 주택을 갖고 있어도 매수할 수 있다고 열어준 거예요. 아 유주택자도 아니 다주택자도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는 안 사겠지. 다주택자는 왜 사요? 안 사겠지. 중과되고 뭐 중과되고. 포함돼 산다고요? 그럼 맞아. 바보가 어디 있어요? 네네. 중요한 건 갈아타기는 살 수 있어요. 갈아타기. 오케이. 1주택자는. 네네네. 그런데 어떤 일 1주택자는 오케이. 그렇죠? 됐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아까 우리가 수요를 봤잖아요. 수요가 원래 무주택자 수요가 있고 갈아타기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집값이 안정되려면 집값이 하락하려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근데 원래 무주택자만 수요였다고. 그게 수요지. 근데 1주택자 수요, 갈아타기 수요도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도 증가하게 해준 거예요. 이거. 갈아타기까지 허용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거 이상한데? 네. 혹시나 가격이 안 빠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네네. 수요가 더 더해지니까. 네. 탈사하게 많으니까. 파는데 잘 팔리면은 또 그게 그게 핵심이요. 너무 살 잘 사람이 팔리면. 많아진 거야. 네. 원래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데 네. 이제 1주택자도 1주택자도 살 수 있어. 나도 사볼까라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집값 자, 이러면 이제 아리송이죠. 아리송이야. 네, 아리송이에요. 여기서는 아리송입니다. 8번으로 자, 가볼게요. 8번 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보셨듯이 매도 물량 중에서 다주택자가 파는 것과 여기서 자 보여드릴게요. 8번 문답. 8번. 예, 8번. 다주택자가 파는 게 있고 또 누가 파는 게 있습니까? 1주택자인데 비거주한 주택이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매물이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에 그러니까 1주택자 비거주도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네.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1주택자 중에 비거주자 중에 그러면 그 아까 풀어줬잖아요. 다주택자는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있어도 매도할 수 있어라고 풀어준 거예요. 해줬잖아. 근데 1주택자 중에서 비거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못 팔게 해놨어. 못 팔게. 못 팔게. 어. 근데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을 볼게요. 공급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공급은 오히려 그냥 다주택자 매물만 증가하는 거예요. 1주택자 비거주 매물도 증가하면 더 효과가 증대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할 수 없어라고 돼버려. 할 수 없어 했지.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공급은 지금 시장에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사러 가면 다주택자 매물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봤더니 수요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자도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무주택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 상황이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가 많은 세부적인 대책 때문에 이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얘기를 들으면 더 쉬워요. 자 다주택자는요. 다주택자가 지금 임차인이 있어도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심지어 실거주 의무도 유예가 돼요. 다주택자는. 맞아.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어요. 오히려. 왜 갭투자 요거 이해하고 가야 돼. 자, 봐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근데 세입자가 있지. 안에 살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 집을 사는 사람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돼. 수산이가 딱 샀어. 나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으니까 어렵지.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한 2년 정도 너 실거주 안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전세금은 내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이게 갭 투자야. 맞지? 이게 자동방으로 갭 투자를 부추기는 꼴이 돼버린 거야. 맞지? 맞죠? 다주택자 아파트만 갭 투자가 가능해졌어. 다주택자만 갭 투자가 가능해져 버린 거야 이놈아. 다른 주택은 갭 투자가 불가능해. 자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런데 봐봐. 어? 1주택자야. 그런데 비거주. 내가 집을 내 집이야. 근데 난 이 집에 안 살고 있었어. 근데 세입자가 있지. 근데 이 사람도 집을 팔아야 돼. 물건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못 팔게 했다는 거야. 맞지? 맞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갭 투자가 금지야. 1주택자 집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갭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집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갭 투자로 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뭐냐면 심지어 다주택자 주택은 늦게 입주해도 되고 실거주 의무도 기간이 유예가 돼. 오히려 인센티브가 붙었어요. 인센티브가 붙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갔냐면 이제는 12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아요. 다주택자는 집. 그렇지. 그리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요. 그렇지. 이 구도예요. 자 13번 볼게요. 근데 다주택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금을 절약해요. 절약하지.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집을 팔아요. 맞아. 그죠? 그리고 집은 이 주택이 훨씬 더 유리해. 여러 가지로 볼 때.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도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유예가 돼. 근데 무주택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집을 사요. 그러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을 산다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네. 그러네. 충격적이죠. 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조금씩 붙으면서 다주택자는 엑시트를 했어. 엑시트 심지어 세금도 이제 적게 냈어. 했어. 혜택 다 받으면서. 근데 그 집을 무주택자만 살 수 있거든. 무주택자가 샀어. 그런데 만약에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말처럼 집값이 떨어져. 떨어져.
그러면 당당한 상황 다주택자만 아니야? 좋은 거고 무주택자는 심지어 다주택자는 집 팔아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 그것도 좀 어렵네. 이거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네. 야, 이거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주택자는 내가 한 10년, 15년 동안 아니 무주택자는 너무 힘들었어 지금. 너무 힘들어. 네, 힘들잖아. 매번 이사 다니고 수환 씨 힘들잖아. 죽을 맛이야. 막. 그래서 맨날 시장을 보는데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다주택자가 매물 내놓는데 봤더니 최근에 가장 고가보다 1억 정도 싸게 나왔어. 조금 내렸지. 그래서 막 대출해서 막 샀어. 샀어. 근데 다주택자는 엑시트했잖아. 했지. 근데 그 집 갖고 있는데 내 집 들어가서 사는데 점차 떨어져요. 가격이. 와, 그럼 황당하지. 황당한데. 이거 되게 심각하다. 이거 심각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로 끝내면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가 훨씬 더 싸게 팔게 해야죠. 그렇지. 애초에 낼 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무주택자가 싸게 싸게 사기 좀 해줘. 좀만 빨리.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쉽게 말해서 더 싸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네. 근데 그런 환경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뭐야 그 환경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다주택자 경쟁을 시켜야죠. 다주택자 경쟁. 아니 주택의 매물의 경쟁. 매물의 경쟁. 아까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훨씬 많이 공급이 되면 집값이 확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 비거주자 매물에 증가시키는 게 필요해요. 거기 지금 빠져 있잖아. 그렇죠. 오히려 줄이잖아요. 줄이잖아. 야, 그 넣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어제.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봅니다. 자, 7번. 자, 우리나라가 왜 갈아타기를 하냐면 살지도 않는 집을 왜 1주택자를 유지하면서 계속 바꿔 타냐면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주기 때문이에요.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깎아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보세요. 세제 혜택이 있구나. 예, 심지어 비과세 과정인데 1가구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의 그 12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됐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깎아줘요. 점점 더 깎아줘요. 그래서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거의 80%를 공제해 줍니다. 10년 이상 살면은. 네? 아니 거주는 40%, 보유는 또 40%. 보유만 해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정률에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내에서는 2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살지도 않는데 그냥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깎아지는 구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죠. 그럼 안 내놓지.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거예요. 진짜. 왜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하는 사람까지 왜 혜택을 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드렸잖아요. 실거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서 특히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거주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할 갖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돈 먹는 하마야. 이게 다음 단계예요. 자, 이렇게 하자고요.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자고요. 자, 5월까지 그래요.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게 해요. 그다음에 이후로는 이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거주하는 사람들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집값이 더 떨어지겠네. 더 떨어지겠네. 그러면 일단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주택자가 지금 살 필요 없잖아. 수요가 조금 오히려 주춤하지. 기다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매물은 쌓이고 다주택자가 훨씬 더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싸게 있다. 내놓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이 1년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이어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네. 그렇죠. 계속 나와줘야 돼. 그래야 다주택자가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하다. 다주택자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고 그거를 싸지도 않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안 돼. 그걸 어쩌면 정부가 조장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런데 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새벽에 새벽에 또 X에 올립니다. SNS에서. 이런 일련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걸 건드렸어요. 뭐야? 엄청나게 큰 걸요. 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뭐야? 자, 이게 8번입니다. 8번이래. 8번. 자, 이거는요.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맞아. 맞대. 자, 맞대. 이거는 전문을 읽어드려요. 전문 읽어. 자, 야, 전문 누가 읽을 거야? 글 잘 읽는 사람 누구야? 4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발음이 뭉개져요. 박수잔데.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거 불공정이죠. 네,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네. 공정이 중요하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불공정이 있었어요. 어떤 불공정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대출 규제가 없었어요. 10년 전엔 대출 규제가 없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규제는 있었지만 엄청 컸어요. 집값의 막 7, 80%를 대출해줘. 10억짜리 3억만 있어도 들어가. 빚내서 집 살아. 그래서 빚내서 집 살아. 집을 샀어요. 샀어. 근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해요. LTV가 예를 들어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대출 규제를 하는데 이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만 적용받아요. 그 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 대출 조건이 계속 유지가 돼요. 사다리 걷어차기. 그렇죠. 그래요? 자, 중요한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돼도 그리고 금리를 뭐 조정해도 그 대출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뭡니까? 가계 대출이 너무 증가해서 신규 대출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나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불공정하네 진짜. 그래서 이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집 살려고 하니까 집값은 다 올려놓고 그러네. 대출도 안 해줘? 야, 집값을 내 올려놓고 마음이야. 대출도 안 해주고 내 그럼 마음이야. 나는 어디서 사냐? 대리집에서 사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국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출이라도 해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해주면 그럼 빚덩이야.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건 안 돼. 그리고 사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이요. 네. 가계 부채 구조 조정.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음 장. 큰일 났네. 영화 코너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9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대출자 중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출이 만기가 오거나 아니면 조건을 바꿀 때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 그거 상식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갚아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팔아야죠. 팔겠지. 그렇지. 집값이 집값이. 매물이 증가하고 집값이 떨어지죠. 그렇지. 그러면 그 대출 여력으로 신규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해주자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수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엄청난 벽에 있었어요. 뭐야? 은행의 벽이요. 은행 왜요? 은행이 이 대출로 수조 원 벌고 있거든. 그런데 이래서 대출 갚고 새로 대출해주면 돈 많이 들죠. 네. 대출 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대출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전 국정기획위원회 제가 자문위원이었는데 가서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네. 근데 다 앞에 은행 관계자들이요. 학을 뛰어. 저 뭐야 저. 그래서 뭐 하는지 북한이 나가라, 씨.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자본주의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공정한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시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였구나. 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기대출자의 대출을 갚게 하라는 거예요. 야 대박 사건 터진 거네. 이거는 지금요 한국의 금융체제를 흔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정체제로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안정이에요. 와 대박 터지. 나는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요즘 그러니까 이 다른 데서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주장이 뭐냐면 아니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매물이 나와도 그러면 지금 토지 지역에서는 대출을 못 한다. 그렇게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것도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해결되는 거야. 알았지? 이제 종편 나가기 수월해졌지. 끝났습니다.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간다.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랬겠네.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한다는 건요 우리나라의 진짜 가장 큰 기득권, 가장 큰 벽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 은행의 이 금융의 벽은요. 왜냐하면 다 돈이잖아요. 지금 은행이요 이것 때문에 수조 원을 벌어 제낀다고요. 맞아요.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거 대박 사건이네. 이건 진짜요. 이게 혁명이야. 금융혁명. 이거 진짜 혁명입니다. 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문제, 금융 문제,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불공정 문제 다 일시에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득권에 너무나 강력한 벽이 있었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북한 가라 그랬어. 매일이 500건 쌓입니다. 북한에서. 대출 갚으러. 북한에서 여기로 오시나요? 나무 지상 낙원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다. 한번 보자는 거죠. 좋았다. 오늘 좋았다. 아니 왜 그동안 대출을 받고 그래서 집값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네, 진짜 불공정이네. 근데 계속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공정 중에 불공정이야. 그러면서 왜 지금 무주택자와 왜 청년들한테는 대출을 억제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올려라. 풍악을 올려라. 나도 이제 집 살 수 있다. 북덕방으로. 아니 대출 받아서 집 다 올려놓고 자기들은 돈 엄청 벌어놓고 사다리 걷어차기. 그다음에 이제는 대출 안 해준대요. 근데 거시경제 문제가 있었어요. 대출 해주면 집값도 오를 뿐만 아니라 또한 뭡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 구조조정하자. 구조조정하자는 얘기야. 이미 빌려서 돈 번 사람들 갚게 하고 그렇지. 그 돈으로 집값 떨어지면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이 사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겁니다. 금융 혁명이었던 거야. 그렇지. 바로 이런 뭔 거야.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 내가 무슨 뜻인지 아까 최일진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SNS 열심히 하시잖아. 근데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못했어. 맞아. 어려워. 솔직히. 대출 관련해서. 대출 관련. 일단 다른 얘기로 버텨. 그랬거든요. 맞아. 난 이제 오늘 자신감을 얻었어. 야 SNS 글 빨리 드려. 오늘 갖고 가게 좀 전에. 간단합니다. 와, 이거 대출 대박이다. 받은 사람 갚으라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야. 이건 혁명이야. 네. 금융혁명. 맞아. 나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 있는 얼마나 이게 똑똑합니까? 아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야.
그래서 이 변화를요. 예. 이 다음에 SNS 등 저희가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무조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만 믿다 보면 어처구니 결과가 초래가 돼요. 그러네. 다주택자는 엑시트하고 그렇지. 무주택자가 높은 가격에 사고 그렇지. 또 집값 떨어서 불황이 올 거예요. 그건 안 말이 돼. 됩니까? 말이 안 돼. 다주택자는 무조건 싸게 내놔야 돼요. 너무 좋습니다. 강수민 부대변이 너무 웃긴 게 계속 합시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 야당 3명 기다리고 있어서 알았어요. 빨리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최고의 방송이었어요. 최고의 방송.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